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노회찬 의원의 비극적인 선택. 참 많은 분들이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요. 이틀이 지났는데도 거의 멘탈이 지금 나간 상태인데, 그래서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청취자분들께 양해를 드리고 노회찬 의원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려고 합니다. 괜찮으시다면 내일까지만 이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몇 분이 질문을 주신 게 있는데 오늘 하루로는 다 소화가 안 될 것 같아서요. 오늘은 노 의원 부부의 삶을 돌아보고요. 내일은 노회찬의 사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레부터는 다시 정상적인 경제 속살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조선일보 이혜은 기자가 지난주에 노회찬 의원의 부인이 전용 운전 기사를 두고 있으면서 무슨 노동자를 대변하는 진보 정치를 하느냐 이런 칼럼을 남겼고 김종철 비서실장의 반론도 제가 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예. 그 이혜은 기자라는 분이 노회찬 의원의 부인이신 김지선 님이 어떤 사람인지 검색을 한 번만 해봤어도 이런 기사는 절대 쓸 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김지선 님 같은 경우는 노회찬의 부인이라고 한 줄로 감히 요약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오히려 노회찬의 부인이라기보다는 노동운동가 김지선이라는 완전히 독립된 고유 명사로 불려야 마땅한 분입니다. 어찌 보면은 노회찬 의원이 김지선의 남편 이렇게 또 표현해도 무리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예요. 예, 실제로 인천 지역 노동운동가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김지선의 남편 노회찬이 훨씬 더 익숙한 표현이었었던 거죠, 과거에는요. 어제 그제 이틀 동안 혹시 세브란스 병원에 가셨던 분이나 혹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조문 장면을 보신 분들은 짐작하셨겠지만 지금 상주 역할을 김지선님과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하고 계시죠. 이 말은 노회찬, 김지선 이 두 분의 슬하에 자녀가 없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유는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두 분은 함께 인천 지역에서 노동운동을 하셨지만 출발은 매우 다른 분들이셨습니다. 노회찬 의원은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학출이라고 불리는 학생운동 출신이었고 김지선님은 정통 노동자 출신이십니다. 1955년생으로 노회찬 의원보다 나이가 많으시죠. 그런데 이분이 집이 너무 어려워서 중학교만 졸업하시고 아주 어린 나이에 인천에서 노동자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노회찬 의원이 삼성 엑스파일 떡값 검사 명단을 공개하면서 통신보호법 위반인가 그런 개떡 같은 법으로 의원직을 상실을 하죠. 그리고 2013년 노원에서 4월 24일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 안철수 씨가 나갔던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 보궐선거를 안철수 후보가 노원병에 출마를 해서 국회에 진출했다. 이 사실만 기억을 하시는데 사실 이때 정의당, 그러니까 당시 당명이 진보정의당이었습니다만 정의당에서 후보를 냅니다. 그 후보가 바로 김지선 후보였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회찬 의원이 부당하게 의원직을 잃었으니 남편을 대신해서 부인을 내세웠구나. 그러니까 김지선 후보는 노회찬의 대리인이고 김지선을 찍는 것은 곧 노회찬을 지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가 쉽죠. 그런데 진보정당이나 노동운동에 활동을 하셨던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노회찬 부인 김지선이 아니고 노동운동가 김지선은 그 자체로 너무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김지선 당시 후보는 여러 방송 인터뷰에서 나는 노회찬의 부인으로 출마한 것이 아니다라고 단언을 합니다. 그리고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를 보면 약간 농담 섞인 말투로 남편인 노회찬 의원이 나보다 먼저 한 건 국회의원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대목도 있어요. 김지선님은 인천 지역 노동운동의 데모 같은 분이셨고 활동하실 때 별명이 인천 노동자의 큰 누님이었습니다. 이분이 노동자 생활을 시작하신 게 16살이었는데 노동운동을 처음 시작하셨던 건 19살이었습니다. 이때 인천 수출 4공단에 있던 삼원섬유라는 회사에서 노동조합을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해가 1973년입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유신 바로 직후였다고요. 나라가 정말로 살벌하기 이를 데 없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19살의 나이에 노조를 직접 만들었다는 건 목숨을 건 신념, 상상을 하기 힘든 용기, 이게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리고 김지선 님이 1978년에 첫 번째로 구속이 됩니다. 이 구속도 노회찬 의원보다 더 빨랐던 거죠. 이 사건은 사실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는데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른바 여의도 부활절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때 그 동일방직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예. 그 회사에 노동자가 1,300명 정도 됐는데 그중에 1,200명이 여성 노동자였습니다. 노조가 있었지만 어용 노조였고요. 그런데 이 회사 여성 노동자들이 주축이 돼서 1972년에 정당적인 노조를 만듭니다. 당연히 회사가 악랄한 탄압을 시작했고요. 1976년 노조위원장 선거 때는 동일방직 사측이 무슨 짓까지 하냐면 노동자들 투표 못하게 하려고 여성 노동자 기숙사 문을 바깥에서 잠궈버리는 황당한 일을 저지릅니다. 이 정도로 탄압이 심했었어요. 그리고 노동자들이 파업을 시작했을 때 거의 이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대테러 전쟁 같은 걸 벌입니다. 일단 수도하고 전기를 끊어요. 그리고 음식물 반입을 차단합니다. 이건 무슨 네고시에이터 같은 영화에서 인질범 잡을 때나 하는 짓이거든요, 경찰이요. 이런 악랄한 탄압 분위기에서도 동일방직 노조가 민주노조 전통을 근근히 이어가는데 1978년 2월에요. 노조 대의원 대회를 앞두고 사측에서 이 대의원 대회를 무산시키기 위해서 남성 노동자들을 매수를 해요. 그리고 대의원 대회를 무산시키는 시도를 하는데 이때 사측의 사주를 받은 남성 노동자들이 대회장을 습격해서 무슨 짓을 하냐면 어디서 똥을 퍼서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농성하는 여성 노동자들에게 이렇게 확 뿌리는 게 아니고요. 확 뿌린다는 거는 이례적인 행위잖아요. 그게 아니고 발랐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발랐다? 예, 그러니까 남성 노동자들이 완력으로 여성 노동자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옷이나 몸에 이 똥을 섬세하게 바른 겁니다. 그러니까 똥이나 처먹어라 이런 욕을 했다는 기록이 있고요. 심지어 여성 노동자들 입에도 똥을 바르는 일을 저질러요. 이게 유명한 동일방직 똥물 사건이라는 겁니다. 아, 저는 튀기는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발랐다. 그렇죠. 그러니까 뿌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어허. 근데 이걸 당시 경찰이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경찰이 수수방관할 뿐만 아니라 응원까지 해요. 그리고 이 사건 지난 다음에 동일방직은 노동자 124명, 노조에 가담했던 사람을 해고해버립니다. 이것도 진짜 악랄했던 게 그냥 해고만 한 게 아니고 124명 리스트를 만들어서 다른 회사에 돌립니다. 요즘 말로 하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돌린 거예요. 당시 똥물 사건 때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도 언론 보도 사진이 아니고 언론사는 현장에 오지도 않았고요. 공장 근처 사진관이 한 곳 있었는데 그 사장님이 그 장면을 찍은 거예요. 근데 그 사진을 보면 파란색 작업복을 입은 여성 노동자들이 똥물이 이 작업복 얼굴 이런 데 막 덕지덕지 묻어서 너무 비참한 표정을 짓고 있는 그 사진이 지금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진관 주인께서 촬영을 안 했다면은 그 당시 사건은 그냥 말로만 텍스트로만 남았겠군요.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되는 거죠. 그 분들이 똥물을 발랐다고 주장을 해도 아무도 안 믿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진을 보면 똥물을 뿌린 게 아니고 발랐다는 게 명백히 드러나는 사진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제가 알기로 그 사진을 찍은 다음에 사측에서 사진 내놔라 하는데 끝까지 감추고 그 사진을 보존하시려고 노력하셨던 굉장히 고마운 사진관 사장님이셨던 걸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 훌륭한 분입니다. 대단하신 거죠. 고마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언론사들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그 기록을 사진관 사장님께서 찍은 사진이 남아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언론 역사를 정말 좀 잘 반출을 해봐야 되는 거죠. 네. 이 사건에 항의를 하면서 동일방직 노동자들이 명동성당에서 단식 농성을 시작을 하는데 김수환, 추기경 같은 분들의 노력으로 열흘간의 단식을 마치고 노동자들이 복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추기경과 가졌던 약속을 회사 측이 어깁니다. 그리고 복직하는 노동자들에게 다시는 노조 활동을 하지 않겠다 이런 각서를 쓰도록 요구를 하죠. 이 노동자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대립이 계속 이어지는 와중에 3월 25일 부활절 전날이 됩니다. 요때 동일방직 노동자들이 이 사실을 어떻게 해서든지 국민에게 알리고 싶은데 언론사가 안 오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다음 날 부활절에 여의도에서 어마무시한 규모의 연합 예배가 열리기로 돼 있었던 겁니다. 매년 부활절 연합 예배가 그렇게 있게 됐죠. 예, 여의도에서 원래 그렇게 크게 열리나요? 그 당시 기록을 보면 진보적 교단과 보수적 교단이 처음으로 화해를 해서 여의도에서 연합 집회를 열었다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진보 교단과 보수 교단이 뭐 딴 때는 치고받고 싸우고 서로 손가락질해도 부활절 때만은
뜻을 모으자 했는데 사실은 이제 독재 정권들이 군중이 많이 모이는 집회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거기서 또 무슨 또 이상한 일이 벌어질까 봐. 그래서 실제로 부활절 연합 예배 때 진보적 운동가들 뭐 이들 중에는 이제 당시에 서경석, 임명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유신 정권, 독재 정권을 비판하는 문건을 돌리다가 잡혀가기도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노동운동 역사에 남아있는 부활절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사건이 완전히 단발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고 그 집회가 굉장히 당시에 유신에 반대했던 사람들의 중요한 모임 같은 것이었었군요. 예. 이러면 이제 제가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 당시 연합 집회가 17개 교단에 뭐 수십만 명이 모이는 어마어마한 집회였다고 하고요. 네. 전국에 생중계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KBS, MBC 다 오고요. 예, 생중계가 됐죠. 생중계는 CBS 라디오를 통해. 아, 그렇군요. CBS 네. 라디오는 이제 기독교 방송인데 뭐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광주, 당시엔 이리, 익산 이렇게 5군데를 통해서 전국에 방송이 됐죠. 아, 이제 제가 완벽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이제 기록만 봤을 때 동일방직 노동자들이 그 여의도 집회를 집회 장소로 생각을 했었다라는 기록만 제가 보고 있었는데 네. 그렇게 대규모로 전국에 생중계가 되는 장소가 있다는 게 이 동일방직 노동자들에게는 당연히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분들에게는 마이크 하나가 주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언론도 아예 관심이 없었죠. 그런데 여의도에 수십만 명이 모여요. 더구나 전국에 생중계가 됩니다. 게다가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신 주님의 부활을 기리는 모임이고 김영민 PD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듯이 많은 분들이 유신 반대의 이야기를 거기서 전단을 돌리고 했었으니 이분들도 여기에서 자기들의 절박함을 호소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당이 3월 26일 부활절 집회가 열릴 때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올라가서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순순히 내줄 리가 없으니 기도를 할 때 올라가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기도를 할 때 5명의 여성 노동자가 단상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목사를 밀쳐내고 노동 3권 보장하라, 똥물 먹고 살 수 없사, 민주노조 보장하라, 우리는 빨갱이가 아니다 이렇게 구호를 외쳐요. 근데 이 구호를 외친 분 중에 한 명이 바로 김지선 님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김지선 님은 당시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기도 했었고요. 김지선 님이 이때 첫 번째 구속이 되는데 검찰 수사에서 보여주었던 태도가 실로 놀라웠습니다. 이 김지선 님이 6명 중에 가장 나이가 많았고 구속된 분 중에 그때 김지선 님이 수사에서 내가 책임자니까 나 빼고 다 풀어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정말 대단한 용기거든요. 예. 1978년 그 어목했던 시기에 여성 노동자가 감옥에 갔을 때 겪었을 일이 충분히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내가 책임질게 나 빼고 다 풀어줘라 말하고 말할 수 있는 건 정말로 담대한 심장을 가지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법정 최후 진술에서 김지선 님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냐면 지금 같은 정국에서 법정에서 받는 벌은 수치가 아니다. 나는 오직 신이 내린 벌만이 부끄럽게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구속이 되죠. 두 번째 구속은 1983년이었는데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동일방직과 마찬가지로 그때 여러 공장들이 노동운동가들을 해고를 하고 간부급 리스트를 만들고 사진을 공장마다 돌려요. 근데 이런 건 뭐 나쁜 짓이지만 알겠는데 이 리스트를 노동부가 관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노동부가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게 아니고 블랙리스트 관리하고 자빠져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김지선 님이 항의를 하다가 전두환 정권 때 2번째로 구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김지선 님의 이 인생은 인천 노동운동계에 살아있는 전설 같은 분이셨던 거죠. 두 분이 만난 게 1987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제 짐작에 1987년 인천 노동계에서 노회찬은 모를 수 있어도 김지선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노회찬 의원의 살아생전 회고에 따르면 당시 김지선님은 독신주의자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하면 노동운동을 더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얼마나 노동운동을 숙명처럼 여겼는지가 짐작이 가죠. 그런데 노 의원이 김지선님을 보고 매우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다는 인터뷰를 본인이 하고요. 김지선님이 프로포즈를 한번 거절을 했다는 대목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프로포즈만에 두 분이 맺어져요.
김지선님의 인터뷰를 보면 결혼을 승낙한 이유가 남편도 노동운동을 하니까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나도 노동운동을 계속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지선님께는 노동운동이 평생의 숙명 같은 거였죠. 아하. 실제로 김지선님이 그 2013년 노원병 재보선에 출마를 하지만 그전에도 이분이 워낙 인천 지역 노동운동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 출마를 여러 번 권유를 받았습니다. 민주노동당에서도 권유를 받았는데 본인이 거절하셨던 거죠. 심지어 이분에게 첫 번째 출마 권유가 있었던 건 민주노동당도 아니고 1988년의 민중당, 지금 민중당하고는 다릅니다만 저 이재호, 김문수가 있었던 이우재 선생도 거기에 있었고 뭐 차명진 의원도 있었고. 그랬었나요? 예, 예. 그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민중당에서 출마 요구도 1988년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김지선 님이 마음만 먹었다면 정치 진출도 노회찬 의원보다 더 빠를 수 있었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라디오 프로, 그게 2013년 시사잡기 정관용입니다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정관용 앵커가 김지선 후보에게 노동운동으로는 남편보다 더 선배네요? 하고 물어보니까 제가 한참 선배죠. 이렇게 답을 합니다. 많이 남편 가르쳐 주기도 하셨어요? 라고 물으니까 웃으시면서 노회찬 의원이 저보다 먼저 한 건 국회의원밖에 없어요. 진짜로요. 이렇게 답을 웃으면서 하셨습니다. 그러네요. 그런 분이셨어요. 지금까지도 사회운동과 지역운동을 계속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이분은 실제로 많은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노회찬 의원이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도 의원의 배우자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자기만의 운동을 지속하셨던 운동가 김지선이었다고요. 남편은 국회의원이 돼서 진보정당에서 정치운동을 하는 건데 그건 남편의 길이고 나는 내가 평생을 하고자 했던 노동운동, 여성운동, 지역운동을 해나가는 운동가다라는 선이 굉장히 분명했던 분입니다. 이렇게 구분이 명확했던 분인데 이런 분에게 전용 운전기사를 붙여서 재벌과 비슷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김지선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검색 한번 해봐도 그런 기사는 쓸 수 없었던 거죠. 이 두 분 사이에 자녀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것도 참 슬픈 이야기인데 두 분이 이제 상당히 나이가 든 상태에서 30대 중반에 1988년에 결혼을 하는데 예. 당시 노회찬 의원이 수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수배 상태에서 결혼을 한 다음에 수배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내일 조금 다시 드리겠습니다만 이듬해인 1989년에 인민노련 사건으로 노회찬 의원이 구속이 돼요. 결혼 1년 만에요. 두 분이 아이를 갖지 않은 이유는요. 그 김지선님은 굉장히 아이를 갖고 싶어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부모가 노동운동을 한다는 건요. 구속과 수배 이 생활을 영원히 반복한다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당시만 해도. 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이를 낳고 기를 자신이 없었던 거죠. 이 두 분이요. 실제로 노회찬 의원이 구속수배를 벗어나고 두 분 다 40이 다 된 상태에서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셨다고 하는데 한약도 드시고 하셨다는데 이제 그때는 나이가 많아서 잘 안 됐던 거죠. 그래서 두 분이 입양을 하려고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꿈은 노동운동을 하는 것과 별개로 아이와 함께 가정을 꾸리고 단란하게 도란도란 사는 그 꿈이 너무나 강했던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입양을 하려면 경제적 여건도 보고 수입도 일정한지 보고 이걸 서류 심사를 해요. 아무래도 그 아이가 아이를 감당할 수 없는 집에 가면은 이건 걱정이 될 일이니까. 네. 그리고 아이를 그렇게 입양을 해서 나쁜데 이용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니 그런 심사는 당연한 건데 이 두 분이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이니까 서류 심사에 통과가 안 돼요. 그 노회찬 의원 회고를 보면 옷을 사 입을 돈이 없어서 아파트 재활용 박스에서 옷을 꺼내 입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생활이 이런 정도인데 입양 서류 심사가 통과가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지금 김지선님과 이정미 대표가 상주 노릇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과거에 한때 일베를 중심으로 김대중 정부가 사회 기여자 특례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좌빨들이 자식들 다 좋은 대학을 보냈다. 이 김대중 탓이다. 이러면서 노회찬의 딸도 경희대를 다니다가 이 제도를 이용을 해서 이화여대로 편입했다. 이런 헛소리를 막 인터넷으로 퍼나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건 이러지들 말아야죠. 당시
노회찬 의원이 그 마타도어를 트위터에 올리면서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카톡 등에서 열심히 유언비어를 돌리는데 저는 딸도 아들도 없는 무자식입니다. 이 유언비어대로 욕먹는 딸이라도 하나 있다면 저희 부부는 더 이상 소원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트위터에 적어요. 네, 너무 슬픈 거죠. 그렇죠? 자식들하고 티격태격하고 깔깔대고 까르르 거리고 하는 그 소박한 행복을 가지고 있었던 노동운동가 부부였는데 대한민국에서 노동운동가 부부로 산다는 건 그런 소박한 행복이 허락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포기하고 노동자 민중들 옆에 있고자 했던 노회찬 의원의 삶이 그렇게 엊그저께 마감을 하는 거죠. 뭐 하나만 더 주제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요즘 즈엉이당이라고 하나요? 뭐 이런 말이 있다고 하죠. 정의당을 즈엉이당이라고 부른다고 하고요. 노동운동하신 분들을 수구좌빨, 적폐세력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전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선 같은 거라고 하죠. 뚝뚝 단절되는 게 아니라 이어진 선 같은 겁니다. 과거와 오늘, 내일이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을 사는 많은 이유 중에는 과거를 지키고 그 과거를 바꾸려고 노력한 수많은 활동가들의 헌신이 우리가 오늘 누리고 사는 수많은 것들의 토양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과거에 그 활동가들의 활동 따위는 없었어도 상관없어. 노회찬, 김지선 같은 노동운동가들이 없었어도 우리는 오늘 이 풍요로움과 평등과 민주를 누릴 수 있었어. 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종교가 다른 거여서 더 이상 설득이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두 연결돼 있고요. 우리가 사는 역사가 모두 선처럼 이어져 왔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사는 오늘은 실로 헌신적이었던 노동운동가들, 농민운동가들, 지역운동가들, 그리고 노회찬, 김지선 이런 부부 같은 분들의 노력 위에 이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가 그분들의 삶을 조금 더 존중해주고요. 아껴주고요. 연대해주고요.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런 사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뭐 즈엉이 당이나 좌파 적폐, 뭐 수구, 수골 좌파 이런 증오가 아니고요. 감사와 격려 그리고 그분들이 겪었을 아픔에 공감해주는 그런 따뜻한 사회이기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이틀에 걸쳐서 이제 이야기를 쭉 이어왔는데 오늘은 노회찬 의원 부부의 삶을 돌아봤습니다만 이 정도로 마치고요. 내일 하루만 더 노회찬의 사상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루만 더 한 뒤에 모레부터는 정상적으로 경제의 속살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